네가 장애가 있고 잘 못 걸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잘 걷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중국까지 가서 살다 온 엄마예요. 여기 계시네. 중국에 침 맞은 근데 제가 한때는 강북권의 치료의 여왕이었습니다. 뭐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특수체육, 감각통합, 언어치료 뭐 다 했어요. 침도 맞았고 한약도 먹었고. 제가 그렇게 못해서 그게 굉장히 가족들한테 미안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살아야 되는데 생활은 무너지고 이 치료에 맞추는 삶을 하더라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지적장애 2급 10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언어치료, 감통치료, 음악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치료비가 점점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그런데 확실히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힘을 내서 열심히 치료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각종 치료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혹시 치료를 멈추었을 때 그동안 배운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치료 선생님이 먼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의 입장이 먼저 나가야지. 아 그런가요? 글쎄 뭐 중단한다고 그동안 받았던 교육이 물거품이 되지는 절대로 않지 않아요. 물거품 되지 않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물거품 되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정말 그게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는 거라면 물거품이 된다면 차곡차곡 쌓여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치료만 시키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0살이잖아요. 10살이면 저 때도 그랬고 어쩌셨어요? 저도 10살이면은 얘가 학교를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로드 매니저 우리 하잖아요. 얘를 데리고 좋다는 어디 뭐 언어 치료는 여기가 잘한디야. 뭐는 여기가 잘한디야. 그래가지고 뭐 서울 전역을 막 경기도까지 막 정말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럴 때예요. 지금도 그럴 때고 그래서 이분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학교 끝나면 이제 스케줄이 빡빡할 거예요. 이 친구도.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예, 저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게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는 안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아이의 치료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그건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못해서 그게 굉장히 가족들한테 미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위에 막 언니하고도 연년생인데 얘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정말 그때 그때는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넌 멀쩡하잖아. 넌 네가 다 해. 이렇게 정말 제가 얘기 많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딸아. 그때 그랬어요. 넌 멀쩡하잖아. 넌 혼자 할 수 있잖아. 근데 네 동생은 아니야. 그러니까 동생하고 엄마는 계속 이렇게 다녀야 돼.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아이도 많이 힘들어했고 남편도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집안 살림을 했겠어요. 뭐 그냥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어쨌든 지금 받고 있는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요즘에는 뭐 재활바우처니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받는 걸로도 치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살이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어릴 때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 이용하면 서비스 질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물론 서비스 질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장거리니까 오히려 뭐 질적으로 얘를 그냥 확 해준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얘를 특수 교육을 매일매일 8시간씩 시킨다고 해서 그만큼 누적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장거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치료비가 부담스러우면 그건 조절해도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질 좋고 그다음에 부담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방과후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걸로 충분히 아이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뭐 1대1 교육 아니면 뭐 정말 잘한다는 언어치료 선생님 뭐 우리 막 그래요. 뭐 어느 교수가 잘한다더라. 뭐 저 그래서 30분에 뭐 9만 원인 거 지금 생각해도 아까워 죽겠네. 하여튼 그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장거리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양적으로 한 뭐 10시간 했어요 일주일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경제력이 딸려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2-3시간밖에 안 해. 그러면은 그만큼 다 이렇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즐겁게 그냥 여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중복장애예요. 뇌병변하고
자폐하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도 있고 한쪽 눈이 시력이 없어요. 그래요? 네. 미숙아 망막증 후유증으로 한쪽 눈이 시력이 없어서 사실은 3개의 장애를 있는데 시각 6급은 느나마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넣고 있고요. 귀찮아서. 몰랐어요. 시각 걱정이 있는 거는. 있어봐야 뭐 안경값이 한 번 지원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빼버렸고 병원비가 더 비싸. 그거 받으러 가는 병원비가. 아무튼 그래서 치료가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이제 물리 치료는 꼭 평생 아마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통증 치료 이제 나이 들수록 뇌병변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통증에 대한 이제 염려를 저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아이가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걸로 본인도 이제는 인식을 해요. 사실은 쉽지 않은 치료 과정들을 너무 어릴 때 많이 겪게 해서 제가 한때는 강북권의 치료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바우처도 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기본 작업 치료, 물리 치료를 해야 되는 데다가 이제 자폐이니까 언어 치료, 심리 치료, 감각 통합,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등 그 돈을 뭐 하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모였을 것 같긴 해요. 정말 20년 전인데도 우리 애인 혼자 아이가 하나이기도 하고 저나 우리 남편이나 꽤 고소득 자였음에도 지금 그때 기준으로도 4,500 한 달에 썼어요. 바우처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격을 모아놨으면 얼마인지 이제 감은 없어 이제 감은 없는데 아무튼 그리고 우리 그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자폐 아이들 하루에 8시간 계속 그때 유행했어. 우리 아이 어릴 때 자극을 줘야 아이가 사회성도 개발이 되고 맞아요. 등등등이 막 유행할 때가 하루에 8시간. 그거를 채우고 싶은 이런 욕심도 있었고 실은 고백하자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미리 이제 출산하기 전에 장애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줬어요. 제가 이제 조산기가 좀 일찍 있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나와서 아마 뇌성마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보고 선택을 하라 그랬었어요. 내가 이제 애 600g일 때 병원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임신 유지를 안 하면 이 아이는 그냥 뱃속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좀 하고 있다가 출산을 한 경우라서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 자폐는 예견을 사실은 생각도 못한 건데 이제 크면서 다르다는 걸 알았던 케이스인데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장애는 괜찮아. 근데 우리 아이가 장애라도 나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나의 이 아이가 그 인간답게 잘 키우자가 아니고 너의 장애를 낫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오만함이 있었던 거죠.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너무 열심히 잘 걷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물론 네가 장애가 있고 잘 못 걸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잘 걷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중국까지 가서 살다 온 엄마예요. 6개월을. 침 맞으러 갔었어요? 네, 침 맞고. 여기 계시네. 중국에 침 맞으러 네, 우리 때 유행이었습니다. 그 내성마비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침이. 근데 중국에서 침 치료를 정말 지금 생각하면 나 걔한테 정말 미안해. 그래서 내가 몇 번 걔한테 사과했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치료를 시킨 거 너무 미안하다. 그 강도가 상상도 못할 강도의 치료였는데 효과는 있었어요. 정말 그 까지발이 내려갔는데 정말 무섭게 치료를 했어요. 눈 뜨고부터 밥 먹는 시간에는 침 맞고 안마하고 침 맞고 안마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저녁까지 어떻게든 이제 거기 가서 지내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애가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갈까 말까 더 지낼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한 평생을 치료만 받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정말 내가 우리 아이가 아닌 내 욕심으로 나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를 정상화시키려는 그런 나쁜 엄마라는 그런 자각을 하는 계기가 돼서 이제 바로 서울로 아이를 그걸 깨달음을 긴 시간 했죠. 그게 뭐 어느 날 번개 맞듯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치료가 한마디로 말하면 커서는 이제 어느 이후에는 소용없지 않을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부족함들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려움, 부족한 거 어려움.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면 안 된다는 거죠. 치료 때문에. 얘 치료 때문에 맞아요. 다른 가족 모두가 너무 타격을 받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 이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어릴 때 좀 투자가 많이 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한 10살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가정이 이 정도를 좀 쓸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땡겨 쓰는 면도 좀 있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예를 들어 요 정도 돈을 땡겨서 우선은 하겠어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 초등 좀 이전에 내가 조금 더 땡겨 쓰고 그 뒤에 조금 줄인 어차피 쓸 돈이면 이제 그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가 조금 더 효과적인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릴 때 지나면 땡이냐 그건 아니고 제 주변에는 한 10살 이후에는 인지적인 수업은 모두 뺀 분들을 많이 봐요. 얘는 해도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애들이 에너지는 있고 일종의 도전 행동들이 막 나타나니까 뭔가 에너지를 뺀다고 체육적인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키고 뭐 다른 어떤 언어적이나 인지적인 작업들은 완전히 빼버리는 경우들을 또 많이 보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조금 이렇게 이어가는 연장선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경험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어릴 때 우리 애가 26개월 때쯤부터 제가 이쪽 물에 막 치료 다니고 병원 다니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특수체육, 감각통합, 언어치료 뭐 다 했어요. 침도 맞았고 한약도 먹었고 많이 하다가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애가 7살이 되고 초등학교 입학을 딱 앞뒀을 때 이거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치료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사실은 저희 아이들은 사람과 같이 살고 생활하는 거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4살, 5살 이런 애들은 자기 혼자 떠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옷도 입을 줄 알아야 되고 인사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비싼 치료실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료가 너무 중요해. 이 치료 시간에 만약에 시간 못 돼서 가면은 몇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양말 신고 바지 입는 걸 기다려 줄 수가 없어. 떠먹는 걸 기다려 줄 수가 없어. 막 먹이고 막 시켜서 그 시간에 맞춰가는 게 너무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에 애가 막 말도 안 되는 들어줄 수 없는 고집을 부려. 그런데 그거를 안 되라고 하면 얘가 짜증을 내면 짜증내서 치료실 들어가면 이 수업을 막 집어간대. 너무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생활이 무너지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생활이 살아야 되는데 생활은 무너지고 이 치료에 맞추는 삶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다니잖아요. 그러면 치료사들은 말해요. 어머니 이거를요 매일 한 5분 해주세요. 이 치료사도 이거 5분 하면 좋아진대요. 할 시간 없어요. 못해요. 갔다 오면 엄마 뻗어져서 청소도 못해. 살림도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을 보여줘야 돼. 엄마가 청소도 하고 우린 깨끗하게 해야 되구나. 아빠가 뭐도 하구나. 우리는 뭐 일갈 즐기구나 해야 되는데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도 청소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그건 애들 잘 때 해. 잘 때 겨우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생활을 보는 게 없고 치료실만 다녀요. 그리고 저희 치료사 선생님이 매일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라는 거 못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보통 한 치료가 좋은데 저는 한번 권하고 싶은 게 이 치료가 정말 좋다 싶으면 다른 거 수백 개 다니지 말고 그거를 주 5일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는데 이거 주 2번, 이거 주 2번, 이거 주 1번 이렇게 막 다니면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애 별로 성장하는 거 없이 돈만 많이 나가. 그러니까 일반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이거 아니다. 내가 4살부터 그래도 한 3, 4년을 막 나름 배우고 우리 아들이니까 공부한 거를 내가 그냥 진짜 맨날 5분 하라는 걸 차라리 실천해보는 거를 하는 게 더 효과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치료 끊고 지리산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지리산 내려가서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근데 이제 한 2년 후에 다시 치료를 시작했어요. 다시 좋은 곳을 만나서 이렇게 이어가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생활이 무너지면서 치료를 찾아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도 뭐 부모님들도 이 여력이 닿는 시간적으로든 경제적으로 여력이 닿는 범위에서 이걸 하면서 나머지는 생활 중에 사실은 해줘야 될 것들을 이어가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한다면 어떤 일종의 특수 교육을 한다면 이 신체적인 거에 대한 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언어하고 뭐 이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언어지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 어떤 수업 방식을 보면 아마 누가 보면 그럴 거예요. 저게 언어 치료야? 저 요가야? 물리치료야?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몸을 많이 쓴 걸 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머님들한테도 여쭤봤어요. 걔 말도 좀 하고 막 치료 막 하는 애인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만세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대요.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대요. 그거 막 치료 열심히 다니는데 애들 왜 그것도 못하냐면, 애들이 자기 신체 인식이 잘 안 돼서 해보라는데 아예 내 지시를 안 듣고 안 하거나, 아니면 따라 하려고 하는 애도 이렇게 곧장 피질 못하고 이렇게 팔굽이 구부러지거나 경사 이렇게 되거나 막 이래요. 그리고 애들이 심지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못해요. 이런 거. 이거 어렵지. 이런 거 얘기들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하는데 막 뭔가 좋다는 치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사실 필요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 같은 거를 좀 한 몇 개 이렇게 유지해가는 차원에서 사실은 실생활에서 조금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꾸준히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몸이 사실 우리 몸하고 건강하고 뇌 발달하고 되게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꾸준한 운동, 근데 그 운동이 그냥 막 뛰고 막 그냥 뛰어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전제가 약간 도전 과제가 있는, 힘들지만 여기까지는 뛰어야 되고 힘들지만 요거까지는 해야 되고, 이런 도전 과제가 있는 몸을 쓰는 거 활동, 그거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계속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기 치료 많이 받는 엄마들한테 권하고 싶네요, 우리 선생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엄마들이 우리 보통 성인기 돼서 딴 데 못 가는 이유가 일상생활 훈련이 안 돼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치료하느라고 혼자서 머리를 감는다거나 혼자서 뭐 자기 어떤 옷을 계절에 맞게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 못하니까 그걸 또 배워. 또 따로 또 배워. 성인 맞아. 자립 훈련 해가지고 또 돈 주고 또 배워. 근데 우리 보통 비장애인들 그런 거 안 배우잖아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어머님들이 그 저기 사회복지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시키고, 옛날에 우리 딸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집에서 어머니가 하는 모든 활동이나 생활을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저게 뭔 말이요. 얘는 특수인데 저게 뭔 소리요 이랬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충고가 맞았던 것 같아요.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20살 돼가지고 등치는 막 이렇고 막 이런 애를 양말은 어떻게 신는 거고 벨트는 어떻게 매는 거고 막 이런 거 가르쳐야 돼. 단추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또 어디로 또 보내. 엄마들도 그래. 집에서는 안 돼요. 소근육이 안 된다. 집에서는 못해요. 선생님이 해줘야지. 집에서는 뭐 설거지도 못해요. 이거 설거지하는 것도 배워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웃기지. 설거지하는 것도 돈 주고 배운다니까 우리는. 비장애 애들이 줄넘기 돈 주고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애들 줄넘기 돈 주고 배우잖아. 예절도 돈 주고 가서 배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을 일상생활 정말 선생님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일상생활이 더 중요해요. 이 아이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주체로서 거기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사실은 아까 저도 참 반성을 했지만, 장애인 자식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는 것, 그러니까 장애인은 비정상이다라는 편견이 사실은 정말 성찰하다 보면 깔려 있더라는 거죠. 어디 구석에 막 숨겨서 교양으로 우아함으로 이쁜 말로 감춰놓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들 내재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숨기지 못한 사람도 많죠. 네, 그렇죠.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